네, 오늘 심포지엄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주제 발제와 그리고 안양시의 4개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도전과 시도에 대한 사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과의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온라인 비대면 사회복지 홍보를 주제로 지식상의 김근태 대표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기관의 홍보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지식상의 김근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 담당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마케팅 회사 지식상의를 창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변화에 맞춰서 홍보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결제 금액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배달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변화할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가 한번 크게 이제 퍼졌다가 잠깐 줄어든 시기에 이제 외식 업계에서는 SAFE로 방어한다고 합니다. SAFE는 소형 매장, 어플리케이션, 원거리, 집콕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그 대상자의 집에서 진행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건강기능식품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고 유통업계는 직구매기, 수요 잡기 위한 마케팅이 눈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이 집 안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시고 집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0명 중에 8명이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 평균 11회. 온라인 쇼핑 상품 정보, 사진보다 동영상 선호. 그동안 우리가 정보를 주민한테 제공할 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다음에는 사진과 이미지로 우리가 주민들을 찾아갔죠. 지금 현재는 동영상으로 이제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려워, 고령층, 모바일 쇼핑 혜택 못 받아.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은 정보 소외 현상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되게 많은 쇼핑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들을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것들을 분석해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는 온라인, 집콕, 배달을 이제 키워드로 볼 수 있고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이제 발달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에 대한 정보 소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채널들 보면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들은 페이스북을 쓴다고 하고 20대, 30대는 인스타그램, 40, 50대는 밴드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왜 10대가 페이스북을 쓸 것인가? 최근 이제 제가 이 점이 궁금해가지고 10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10대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톡보다는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10대들이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요. 40, 50대가 쓰고 있는 밴드 채널 같은 경우는 폐쇄형 SN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글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약간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그런 SNS를 좀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 매장입니다. 중고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1천만이 돌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마케팅, 진정성, 일관성 있어야지 성공한다.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계속 확산할 때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혹은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인지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가 진정성이 있을 때 조금 더 전달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들쭉날쭉하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해서 꾸준히 컨텐츠가 발행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언택트 각광, 체험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직콕, 배달 문화가 이제 지금의 트렌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소통의 방식이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동안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으로 대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부분이 필요한 점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걸 주세요라고 바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죠. 소비자도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뭔가 개별적인 요청사항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진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던 부분이 이제는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별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우리가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낮은 별점을 받게 되고요. 그분들이 요청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했을 때에는 높은 별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입니다. 대규모의 지역 축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역 축제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대규모 강연이 될 텐데 이제 이런 강연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50인에서 100명 동안 100명이 참여하는 노래교실, 운동교실도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0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증가를 하고 그 프로그램들마다 격리되어서 한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도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프로그램들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지관에 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건강 프로그램들도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 안에서 홈 트레이닝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이 복지관 안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집중 프로그램 확산.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대규모 프로그램들은 많이 사라지고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으로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주민분들은 복지를 이제 받던 복지 수혜자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콘텐츠 소비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낮은 질이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변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적 평가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느냐 질적 평가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많이 이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줄어든 소규모 프로그램은 이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집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프로그램 성과에 미친 영향이 지금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복지관도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행정구역 안에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만 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데 따라서 온라인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으로서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프라인 주민, 온라인 주민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과 같은 규모 있는 프로그램 시대의 사용성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 단위의 작은 조직이 더 필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통합사무실이 팀 단위로 쪼개져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전자결제가 스마트워크로 발달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됨에 따라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전공자를 배치하는 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영상 편집자가 고용이 되고 전문 상담사가 고용이 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그 건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던 그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별된 대상에게 제공되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는 매체도 변화하게 되겠죠. 방송, 신문, 광고판, 소식지, 현수막은 전통적인 홍보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매체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갔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매체들은 온라인 홍보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화상전화, 줌 등 온라인 매체를 담을 수 있는 적합한 홍보 매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 커뮤니티의 주요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이 지역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간접 체험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먼저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체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그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주민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근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고 장터입니다. 중고 장터인데 그 핸드폰에 있는 그 GPS를 기반으로 해서 집 근처에 있는 내가 지금 위치한 근처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중고 매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의 사용자를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 있게 됐나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마케팅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의 방향이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고민한다. 이 얘기는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사회복지 홍보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면 당근 마켓과 같은 성과를 우리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인플루언서의 그 영향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구독자가 많은 그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지금 89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58억에 육박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개인이 우리가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나가는 광고보다 이런 영향력 있는 개인의 콘텐츠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전략, 수립과 방향성입니다. 지역사회 전문가로서의 복지관. 복지관은 지역사회 전문가로서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만들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나 그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보면은 그 기관 안에서 그동안 사회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서비스 제공으로 나갔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튜브 상에서 만나는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전문 크리에이터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영역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을 영상을 만든 사람들 혹은 그 수업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로서의 복지관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전문가로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복지관이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것도 복지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궁금한 것들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교육 콘텐츠, 지식 콘텐츠를 다루는 콘텐츠 채널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똑같이 다루다 보면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지역의 문제를 이제 발굴하고 지역의 문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고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유튜브 안에서는 단지 영상을 만드는 사회교육 영상을 생산하는 기관에 머물 가능성이 크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브이로그 올리는 기관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복지사 브이로그는 그 복지관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한 친근성을 느낄 수 있고 주민이 우리 복지관에 다가올 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방향 그 효과는 있지만 사회복지사 브이로그는 개인의 브랜드를 올리는 것이 우리 그 복지관 채널 운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력 컨텐츠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약간 보조 콘텐츠로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인플루언서 양성입니다. 프로그램이 소규모가 될수록 지역사회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 정예화된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참여하는 참여자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갔을 때 이 프로그램에 맞는 주민을 찾을 때에는 그 주민 안에서 영향력 있는 주민, 지역사회 인플루언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에 대한 어떤 그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전화나 문자 같이 전통적인 홍보 매체가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주민한테 아무리 유튜브나 그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카톡 이런 걸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분들한테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정보 소외 현상이 발생이 될 텐데 어쩌면 그 전통적인 홍보 매체가 그분들한테는 가장 유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원분들이 개인의 핸드폰으로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무래도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을 해서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지금 이제 다시 약간씩 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오프라인 주민이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복지관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비상연락망 체계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은 소통하는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대부분의 SNS 채널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데 그쳤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SNS 채널 자체가 주민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홍보 담당자에게 업무적인 부담을 늘리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 담당자가 그런 SNS 채널 관리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성입니다. 가장 복지관답게 그리고 사회복지사답게 변화하는 기술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가치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관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하세요. 혹은 뭐 카드 뉴스를 만드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법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관 안에서 만드는 콘텐츠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포지션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주하는 주민들이 그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규태 대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어떤 사안과 여건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